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직업과 경력 개발을 강의하게 된 오재신입니다. 제 소개는 제가 올려놓은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2019년부터 폴리텍 대학 강서 캠퍼스에서 직업과 경력 개발과 차민 엔지니어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패션 산업과에 입학하신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직업과 경력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양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내가 이 패션 산업을 전공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의 차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교양 수준이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꼭 알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학기 강의에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간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시간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실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과 실제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저희가 모두들 많이 생각을 하죠. 실제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사는 방법.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자기 관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완전히 올인하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열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자기 관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몰입감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느냐가 자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정도 학습 목표로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계획을 필요와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생활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칭 결정장애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 일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지금 꼭 해야 하는 일과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면서 일을 처리할 때 정신적으로도 좀 덜 피로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최종적인 자기 관리겠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보시고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간 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계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시간을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시간을 쓴다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정성적인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저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쓴다,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기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가 되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왔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2학년생들을 특히 상담을 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좀 후회되는 일이 뭐냐, 그럼 시간을 낭비한 일, 효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일,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성과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 강조되고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물,
뭐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과정이 중요한 거는 학교 다닐 때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히트했던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시간관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스티븐 코비는 사사분면, 저희가 보통 뭐 네 가지로 많이 잘 나누죠. 중요한가 긴급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사분면으로 일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이제 접점을 이루는 곳, 그게 이제 일사분면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각선편에 사사분면이 있습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수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리더가 직접 해결하거나 즉시 위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나서서 할 거 아니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사분면의 일이죠. 그 일은 최대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하라고 해서 제일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사분면과 3사분면의 일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긴급하지 않은 일인데 중요한 일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 의미는 긴급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일이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반대쪽 대각선 쪽 사분면에 3, 4분면이 있는데, 여기에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리더가 직접 처리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부하 직원에게 위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친구, 우리가 특히 그룹으로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일이면 모두 다 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해야겠지만, 그룹으로 일을 할 때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은 위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라는 이제 궁극적인 이 결과물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제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를 합니다.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이제 위기 상황, 지금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일, 뭐 급박한 문제,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방 생산 능력 활동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꼭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여기 중장기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꼭 해놓아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보통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일부 보고서 및 회의, 뭐 인기 있는 활동,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잠깐에 생각했을 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뭐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요즘에 루틴이란 말 많이 쓰죠.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핸드폰을 먼저 쳐다보면서 뭘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요즘 우편물 가지러 가는 사람 별로 없죠. 여긴 우편물이라고 써 놨는데 뭐 이메일을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투여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꼭 뭐 굉장히 그 일이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거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5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일을 뭐 언제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뭐 열흘이 주어져 있다, 어떤 일 하나를 하는데 열흘이 주어져 있다면 그 열흘 동안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우리가 뭐 하루는 계획을 세우는 데 쓰고, 뭐 8일 동안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쓰고, 하루는 그 결과를 정리하는 데 쓰고 하는 것처럼, 목표를 그 일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시간 사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하루는 뭐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이제 계획표를 만들고, 어떤 정도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내 스케줄을 조정하고 하는 일에 쓴다면 8일 동안은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데 쓰고, 마지막은 그 일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제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실행을 하는 부분이죠. 5단계는 저희가 열흘 동안 그 일을 다 어쨌든 수행을 하고 결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일이 끝나고 사후 평가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5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해보고 싶은 질문인데, 여러분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사실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라, 일 관리를 잘해라, 뭐 사람 관리를 잘해라,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7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은 168시간인데요. 저는 168시간 중에 뭐 하루에 보통 뭐 저는 한 6시간 정도 평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42시간은 빼고, 그럼 눈 뜨고 활동하는 시간이 168시간 중에 42시간을 빼면 126시간이겠죠. 126시간 동안 뭘 할까? 저는 요즘엔 지방 출장이 많아서 이동하는 시간이 한 3, 40시간은 일주일에 쓰는 것 같고요. 이동 시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이제 뭐 나머지 시간들 거의 일을 하고요. 밥 먹는 시간도 사실 하루에 많이 써도 1시간 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시간을 저는 일을 하는데 쓰는데, 보통 이제 제가 쓰는 시간들은 저는 좀 시간을 많이 잘게 쪼개서 쓰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루틴한 일들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거나 꼭 해야 되는 일들은 메모를 사실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알림을 다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저는 거의 이제 뭐 여기는 수면 시간도 여가 시간에 넣어놨는데요. 수면 시간은 사실 꼭 필요한 시간 아닌가요? 예전에는 여가 시간에 보통 TV를 보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여가 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TV를 보지 않으면 뭐 맥주를 한잔 하거나 뭐 이런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게임 시간 같은 거, 여러분 게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긴 한데 저는 게임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좀 낮잠 자는 시간도,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뭐
일주일에 타이트하게 다 모아보면 한 168시간 중에 한 80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굉장히 바쁜 철이라서 한 바쁜 철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자는 시간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9번 표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9페이지 표에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예시적인 설명이기는 한데 일주일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시간을 관리는 하진 않는데, 중요한 일은 체크를 해놓습니다. 뭐 남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꼭,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꼭 수행해야 되는 마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얘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스트레스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스트레스는 라틴어로 스트릭터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스트레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긴장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하면은 사람들이 뭐 다 뭐 열받고 힘들고, 그러다가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막 정신도 혼미해지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는 적당량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 수준이 넘어가는, 여기서도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되면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사람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있는데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높은 스트레스 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우유부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메모를 하지 않을 정도로 잘 모든 일을 기억을 하는 편인데, 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판단을 명확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좀 판단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거, 뭐 이건 대표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과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배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이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의, 이제 높은 스트레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적정 스트레스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적정 스트레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극복하지 못하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적정 스트레스 수준은 자기를 좀 자극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요. 동기부여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굉장히 예리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낮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는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 자기가 익숙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단순한 일에 종사하는 거, 그럴 때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잘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의욕이 없어져요.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뭐 결근, 무관심, 지루함 이런 걸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지루한 걸 겁니다. 아무 일에 관심도 없고 굉장히 지루하고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이제 너무 낮은 스트레스 수준에 있을 때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대학생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명기를 했는데, 보통 남녀 대학생들이 주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뭔가, 여기에 보면은 뭐 이거는 남녀 대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요인이라고 해서 경제력이나 취업에 대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에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두 스트레스를 받죠.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해서 고급진 표현으로 경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취업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회적 요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인 거는 사회적 요인인 경제력이나 취업,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경제적 요인이겠죠.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대인관계, 외모, 이성 친구 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지도 몇 년이 되고, 또 이제 학생들의 뭐 자기소개서나 취업이나 면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나 개인적인 윤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사회가,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들만 보더라도 제가 학교에 다니는 그 또래 뭐 중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남들의 관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대학에 오게 되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못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 오게 되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온다고 해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뭐 한 지금은 1년 반, 2년 정도 시간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복귀를 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죠. 뭐 이거는 이성 친구를 포함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외톨이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여를 굉장히 꺼려하거나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남녀 대학생들한테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봤을 때는 뭐 한 26%,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되겠죠. 평균으로 치면 남녀 합치면 25%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퍼센트는 개인적인 요인, 이제 대인관계를 비롯한 뭐 외모라든지 기타 등등의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업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거 남녀에 좀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학업이 사실은 뭐 지금 학생이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겠죠. 대학생이라도 뭐 대학교 때는 공부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근데 다 따지고 보면 이 비율 자체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더 많았다는 게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또 다른 이제 조사의 연장선에서,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별로 두 개 다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알코올과 담배, 알코올과 담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맵고 뜨거운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차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는 대학 졸업한 지 굉장히 수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음, 대학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는 알코올과 담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알코올과 담배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평상시라면 저희가 뭐 한 2년 전, 코로나가 되기 전이라면은 알코올과 담배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실외 활동이나 뭐 실내 활동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집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기도 하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화돼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저희가 여기에 뭐 ABC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말도 되게 어렵네요. 교과서에 있는 말이긴 한데, 자동적 사고 다루기 기법이라고 해서 AB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이기도 한데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 해결은 사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B라고 해서 beliefs라고 돼 있는 생각인데요. 이걸 생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합리적 사고이냐 비합리적 사고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고가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똑같은 상황이라도 좋게 해석을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비합리적, 뭐 비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초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C라고 해서 컨시퀀스인데, 이 부분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황에 대한, 이건 문제 해결에 대한 프로세스랑 거의 동일한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고 분석된 후에는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반응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오고, 비합리적 사고를 했을 때는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도 좀 말이 복잡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누구나 다 극복하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지금 상황을 자기가 조금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 파트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행동과 내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라는 건 뭐 대단히 여기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뚜렷이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지금 이제 올려준 파워포인트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자기가 뭐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문항들에 대해서 그렇다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아니다는 체크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렇다로 대답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다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이제 그렇다 숫자가 한 5개 미만인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5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ABC 모델이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적 사고 다루기 기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법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14, 15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2페이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가 제시하는 이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당분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중간에 MBTI 검사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MBTI 검사를 하고 그 해석을 학생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된 학생들이 25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오늘 개설한 밴드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내보내고,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저희가 학교 방침에 따라서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듣고 안 듣고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무리에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한두 페이지 과제 정도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출결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와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사회인이 될 건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